자식이 용돈을 주면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근 노인복지센터 상담 사례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은 어르신의 10명 중 6명 이상이 부모 자식 간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받으면 효도인데 왜 힘들까요? 우리는 평생 자식에게 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받는 순간 눈치가 생기고 자유가 사라진다면요? 오늘 이 영상은 6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관계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 이건 모르면 남은 인생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전달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받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 주는 돈과 물건 절대 받지 마세요. 시장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지갑을 꺼냈다가 다시 넣으셨습니다. 싱싱한 배추를 보시면서도 그냥 지나쳐 가셨습니다. 지갑 속에는 5만 원권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이길래 돈이 있는데도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시는 걸까요? 72세 박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사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6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매달 50만 원씩 통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생활비 보태세요. 처음엔 미안했지만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끔 외식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이 정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공기청정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안마의자가 왔습니다. 물건이 늘어날수록 아들의 전화도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정수기 물 잘 드세요? 공기청정기 켜놓으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시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장을 보고 떡볶이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에 계세요. 제가 장 받아 드릴게요. 밖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달 돈도 드리고 이것저것 챙겨드리는데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부터 자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했습니다. 시장에 가고 싶어도 아들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려고 해도 날씨가 춥다, 미끄럽다며 말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집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할머니는 요즘 아들이 관리한다며 안 나오시네.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 더 이상 독립적인 어른이 아니게 됐다는 것을요. 아들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손주 학원비도 밀렸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는데 그런데도 어머님께 매달 50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돈이 손주의 교육비였습니다. 며느리의 생활비였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생활비 보내지 마라. 정수기도 공기청정기도 다 가져가라. 나는 내 돈으로 살 수 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효도하려고.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효도는 내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야. 내 돈은 내 가족을 위해 써라.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다시 자유를 찾았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시장도 마음대로 갔습니다. 친구들과 떡볶이도 먹었습니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들과의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니 서로 편했습니다. 자녀의 물질적 지원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유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독립적인 한 명의 어른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는 순간
빚이 생깁니다. 눈치가 생기고 자유가 사라집니다.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세요. 그 순간 진정한 존중 관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자식의 무시하는 말과 태도 절대 받지 마세요. 동네 복지관 로비에서 한 어르신이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강당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가던 직원이 여쭤보니 오늘은 그냥 집에 갈까 해요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분이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68세 김 어르신은 40년간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보람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고아였던 할머니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 산업화 시기 공장에서 일하셨던 아버지의 경험담을 수업에 녹여냈습니다. 은퇴 후에도 복지관에서 역사 강의를 하며 어르신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가족 모임 때마다 화제의 중심이 되곤 했습니다.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베트남 파병 당시 군의관으로 겪었던 일,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드린 비단 치마 이야기,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하품을 하며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어느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요즘 뉴스에서 본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일을 제대로 알아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둘째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안 가르쳐요.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법이 따로 있다고요. 큰아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버지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떡해요? 김 어르신이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라고 말을 이으려 하자 아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버지 경험은 30년 전 거잖아요. 지금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막내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아버지 이야기 계속 반복하시는 거 좀 지겨워요. 애들도 재미없어 하잖아요. 유튜브가 훨씬 재밌대요. 식탁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가족 모임에서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응, 그래, 좋아 같은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자녀들은 오히려 편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 적게 하시니까 모임이 빨리 끝나네. 복지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역사 강의 시간에 한 수강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그 시절 이야기는 이제 구시대적인 거 아닌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와닿는다는데요. 다른 어르신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역사 드라마 보면 다 나오잖아요.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김 어르신은 그날 강의를 일찍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 어르신은 집에만 있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복지관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끊었습니다. 식사도 대충 하고 운동도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가르쳤던 학생인데 지금은 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교수가 된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생생한 역사 이야기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교과서에 없는 진짜 역사를 살아있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었습니다. 제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제 수업에서도 선생님께 배운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역사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코너예요. 직접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거든요.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이야기들 말이에요. 김 어르신은 울컥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쓸모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값진 자산이었고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왜 강의를 안 하세요? 복지관에서 선생님 찾는 어르신들 많으시던데요. 나이가 들수록 선생님의 말씀은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 말에 김 어르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건 자녀들이었지 세상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무가치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김 어르신은 복지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어디 편찮으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다음 주부터 강의 다시 시작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40년간 역사를 가르쳤고 70년을 살아온 사람이다. 내 경험과 생각이 너희한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 하지만 그게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니야. 너희가 내 이야기를 듣기 싫으면 듣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 입을 막을 권리는 없어. 나도 한 명의 인격체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자녀들은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항상 온화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 이야기를 하품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듣지 마. 듣기 싫으면 자리를 피하든지 정중하게 말해. 하지만 내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다음 명절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 어르신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중학생 손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 학교에서 선생님들 무서웠어요? 김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지. 회초리로 종아리를 많이 맞았어. 하지만 그게 다 사랑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단다. 큰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요즘.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때는 그랬던 거죠.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요. 들려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역사 강의뿐 아니라 자서전 쓰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각자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역사입니다. 기록되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무조건 이야기를 쏟아내지도 무시당하며 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존중의 경계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면 물어봐. 그때 말해줄게.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먼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때 뭐 하시던 거예요?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묻고 귀 기울여 듣는 대화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더 빛을 발합니다. 자녀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자녀의 한계일 뿐입니다. 절대 무시당하며 살지 마세요. 나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세요.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굽실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깊이입니다. 그 깊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는 더 이상 머물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이 과거를 탓하며 떠넘기는 책임 절대 받지 마세요. 산동네 경로당 한쪽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며칠째 식사도 거르신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아들, 딸은 멀쩡하게 잘 사는데 정작 어머니는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걸까요?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자녀들이 던진 한마디 말에 40년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지고 계셨습니다. 75세 정할머니는 평생 자녀 셋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공장에서 야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아들과 딸도 모두 제 앞가림은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 각자 가정을 꾸리자 할머니는 비로소 어깨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볼까 싶어 동네 노인회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산책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절 때마다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에서 승진을 놓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신경 못 써주셨잖아요. 저는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다녀서 공부 습관이 안 잡혔어요. 작은아들은 결혼 생활이 삐걱거릴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라서 저는 가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늘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전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막내딸은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일만 하셨고 제 말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처음 한두 번은 할머니도 그래, 내가 부족했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밤늦게 귀가해서 밥상만 차려주고 쓰러져 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못 가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이 심해져 출혈까지 생긴 것입니다. 자녀들은 병원에 찾아와서도 어머니, 제대로 드세요라며 잔소리만 했습니다. 정작 할머니가 왜 밥을 못 드시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미안해하며 살아야 하나? 퇴원 후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아들이 사업 실패할 때마다 어머니가 돈 관리 못 가르쳐서 그래라는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딸이 이혼하면서 우리 집이 화목하지 못했던 게 제 결혼 실패 원인이라고 했다며 울었습니다. 모두들 자녀의 불행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로당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시절엔 최선을 다했어요. 배고픈 시대에 밥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자식들이 어른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이에요. 30, 40이 넘은 사람이 아직도 엄마 아빠 탓하면 그게 정상인가요? 할머니는 그 말씀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올해 50이 넘었습니다. 승진 못한 게 정말 40년 전 학원 문제 때문일까요? 작은아들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부부 문제를 어린 시절 탓만 하며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딸은 35살 성인입니다. 감정 표현을 배우는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일입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과거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부모가 그 죄책감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녀는 영원히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을요. 다음 명절, 변화된 대화. 명절에 큰아들이 또다시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할머니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너희 셋을 먹여 살리느라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단다. 학원 못 보낸 건 미안하지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지금 네가 50이 넘었으면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 탓하는 건 이제 그만하자.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평소 미안해하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 실수도 많이 했지. 하지만 사랑은 있었고 최선은 다했단다. 이제 너도 내 아이들 키우잖니? 완벽하게 키울 수 있겠니? 20년 뒤에 내 아이가 지금의 너처럼 아빠 탓을 해도 괜찮겠니? 그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도 부모가 되어 보니 완벽하게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과거를 들먹이면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40년 전 일이고 지금은 내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는 더 이상 내 불행의 원인이 되어주지 않을 거야. 신기하게도 자녀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승진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부부 상담을 받으며 현재의 관계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딸은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진짜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과거사로 인한 감정적 빚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인간이었고 그 시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의 삶은 오롯이 자녀 본인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죄책감은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됩니다. 당당하게 선을 그으세요. 나도 최선을 다했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세요. 그 순간 비로소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자유로워집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시니어들이 지키는 3가지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자녀로부터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것들, 물질적 지원, 인격적 무시, 과거사에 대한 감정적 빚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 자식 밥을 먹으면 눈치가 밥이고 늙어서 자식에게 고개를 숙이면 허리가 더 굽는다. 당신이 당당해야 자녀도 당신을 어른으로 대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고 무시당하지 말고 과거의 빚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건강하시고 당당하게 노후의 삶이 되세요.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